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으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향후 하반기에 어떠한 액션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PPI도 나왔고 CPI도 나왔죠.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조금씩 변화적인 추이의 전환점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도 좀 높게 나와주긴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게 되면 좀 많이 희망적으로 보여주었던 측면은, 자, 에너지 요즘 유가 좀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식품 추이와 운송 비중도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오히려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PPI 때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파월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속 내부적인 의도를 또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6월 달에 나오는 형태는 거의 다 동결로 갈 것이고, QT를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더 확인하고 더 검토하고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따른 변화적 추이가 아직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번 인플레이션 추이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PI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CPI 추이도 이제 예상치보에 거의 근접하게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 박스권 구간이 이제 어찌 보면 3% 구간대가 들어왔던 추이가 2024년도 1월 달부터 이제 3% 구간대에 들어왔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긍정적인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주거 렌트비는 거의 픽스값 으로 되어져 있고, 에너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낮아지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나 운송 서비스도 이제 대폭으로 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물류적인 소비 측면이 좀 더 낮아지고 있고, 주거비도 좀 시간만 아마 걸릴 뿐이지 이것도 좀 더 낮아질 확률도 매우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연준은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지표 둔화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6월 달에 QT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하반기 때부터는 QT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을 해서 이제 변화 추이를 주던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뭐 9월 달 정도 요 사이 정도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T로 프라이스 쪽에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늦으면 12월 달에 할 것 같고, 찰스 슈왑 쪽의 채권 전략가도 좀 빠르면 9월 달 정도 때부터 인하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2분기가 전환점이고 2분기 전환점 추이를 잘 체크를 하고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셨다가 하반기에 있는 동향은 거의 답은 나와져 있다. 여기서 이제 좀더 실패적인 추이, 기간적 실패적인 추이가 있다고 해도 2025년도 상반기 주중에는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모기지 금리 추이도 8.9%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 금리도 8%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가기에는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CPI 이야기가 나오면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것 같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고려를 할 때 이전만큼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종합적인 추이에서 좀 만지작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금리 인상은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한 번 더 지표를 더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전히 비트코인도 CPI 때마다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 전에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 대비마다 변동성이 어마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평균적 추이의 추세 부분에서도 조정적인 추이 구간도 대부분 요 마지노선, 이 과거의 이제 정고점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구간대에서 잠시 좀 더 좀 힘이 빠지겠지만, 이 구간대를 계속 좀 쉬어가면서 반사 잡히면 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직 이제 이더리움 ETF가 5월 중에 있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른 실망 부분도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더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황적 여건은 여전히 이런, 볼 게 많아졌죠. 솔직히 말해서 볼 게 많아지긴 해서 피곤하지만,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이런 변동성 부분도 차익도 챙겨 먹는, 단기적 차익도 챙겨 먹는 그런 습관도 키워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 추세도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트코인 ETF 총 9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모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코인 ETF가 아예 인기가 없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고래 평균 구매 가격이 61K 정도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는 구간대이구나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의 이제 원화적 추이나 나스닥에 있는 동향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렇게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통화 정책 동향을 보게 되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지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ETF의 순유입 자금이 좀 괜찮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의 반등이 나왔다는 건 ETF의 이제 순유입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우려드렸다시피 지수가 좋아야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ETF 걸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전체에 있는 플로우상의 이제 GBTC 것을 제외한 나머지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도 여기에서도 15일 기준점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3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여전히 분위기가 좋으면 ETF에 있는 자금 유입도 여전히 괜찮게 흘러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번에 청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청산에 있는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다소 아쉬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좀 더 숏이 조금만 더 깨져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반응성이 이제 더 위로 갈 확률은 매우 높다.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이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투리 시간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이더리움과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저평가 4가지 이유라고 되어져 있는데, 높은 스테이킹 비율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스테이킹 하려고 많이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제약의 수요의 변화적 추이가 요즘 감돌고 있죠. 그 다음에 증가되는 유용성과 채택 부분이 많이 활용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다시 이제 돌아서 선회를 했다. 그건 이제 탱커 업그레이드 때문에 수수료의 부분에 이제 소각 비중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ETF가 통과가 안 돼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거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비트코인적인 추이에서도 그때 해당 법원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는 선물 ETF는 다 통과해 주었는데 왜 현물은 안 된다고 하냐라는 게 판사의 언급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소송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시간만 끌 뿐 결국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없지만 블랙록의 이제 그런 지금의 동향 같은 걸 보면 자산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증권성이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거 ETF 그냥 추진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비공개 발언이 아니었고 공식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블랙록은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개 유튜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블랙록을 믿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정 절차에 있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두 가지 쟁점만 보셔도 이더리움은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전 나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